네. 오늘은 2017년도 처음 방송이고요. 취업을 위한 방과후에서 취업을 위한 방송을 작년 12월서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1월까지 한 거의 한 달 넘게 한 2달 정도를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이렇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실은 뭐 할 얘기도 없는데 막 끌어서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길게 제가 할 수는 없어서 엑기스만 10번? 10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취업 그리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번 정도로 나눠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시면 뭐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책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걸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서부터 저희가 10주 동안의 방송은, 하도 뭐 늘 똑같지만, 선생님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또 어떻게 학교에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이 매년 똑같은 이야기지만, 특히 방송에 많이 이제 내용이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또 새로운 이슈들, 새로운 또 질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방송을 10년 정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때 즈음 하여 그래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특히 이 지금 현재 2017년도 10월, 11월 달 채용을 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실은 그 작년에 저희가 방송을 16년 12월 달에 있었죠. 그때 했을 때는 이미 제안서를 넣을 때가 이미 지난 거였었어요. 그래서 실은 선생님들이 뭐 저희가 제안서를 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제안서를 내야 될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실은 뭐 전혀 쓸데없는 내용의 강의가 됐었죠. 근데 지금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내고 학교를 좀 이렇게 찾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저희 강의가 작년보다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 면접에 관한 부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하나하나씩 짚어는 드릴 겁니다. 특히 면접 족보를 제가 책에도 만들었고 저희 카페에도 올렸는데 그 외에도 또 업데이트되어 있는 면접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것까지 넣어서 11월 초 마지막 방송 때에는 그런 내용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올해 2017년도 10월의 방송은 10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회 정도 방송을 하고, 네, 10회 정도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좀 다뤄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10월서부터 11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한다면 10월하고 11월까지 한 10번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취업, 운영, 관리, 땅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자꾸 이제 책 얘기를 해서 외람되긴 합니다만, 책을 내다 보니까 나름 정리된 게 많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됐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방송에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더 생겼어요. 예, 그거 다 뭐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은 1시간여 진행할 거고요. 네, 1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게 되면 알려주시는 대로 예, 방송을 할 때 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취업에 관한 첫 번째 교육입니다.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가, 채용에 관한 부분인가. 정말 말들 많죠. 뭐 이제 뭐 하셨던 분들, 뭐 여기서 뭐 컨텐츠 팔던 분들, 뭐 강사하시면서 학원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다 있으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뭐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어쨌거나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저의 얘기가 다 맞다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의 말씀도 다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하우가 있다, 뭐 좀 뭐 알고 있다, 알려주겠다, 이런 데는 다 참석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네. 그리고 뭔가 물건을 자꾸 팔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좋죠. 뭐 물건을 팔면 뭐 예, 어떤 제품이 좀 보면 되는데 워낙 이쪽에 개인 자기의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 대가성이 없는 그렇게 정보를 주는 곳이 많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숙되어 있는 선생님들이시니 어떠한 정보든 받으시되 어떤 제품을 선택하거나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업체의 것을 비교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여러분한테 드려야 될 취업의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하도 저희 방송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성숙되어 있고 이제 저희 방사도 조금 더 플랫폼으로서 더 성숙돼 가고 성장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옳든 옳지 않든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재를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 주시면 믿습니다. 자, 이제 방과 후 선생님이 되고자 하거나 또는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뭐 30만원, 20만원 받으면서 이거 뭐 일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방과 후 강사를 하려고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7, 8년 정도 하시면서 정말 방과 후에 닳고 막 그 방과 후에 막 뒤셨거나 뭐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긍심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일하실 분도 계실 터인데 오늘 이 방송 혹여나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반가워하십니까? 네. 제가 늘 교육을 할 때,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첫 번째 묻는 질문이죠. 예, 아마 제 교육을 직접 저랑 얼굴을 뵙고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제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 왜 반가워하시려고 하세요? 왜 반가워 강사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 한번 허걱하고요. 그리고 반가워 강사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또 허걱합니다. 먼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반가워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죠. 대부분 다 고학력자시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경력 단절자로서 아이 키우시다 보니 아이의 육아와 그리고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정말 국내 유일한 일, 그게 바로 방과후다. 그래서 나 방과후한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죠. 그 정도 가지고는 방과후 강사 하시기 어렵다. 네. 하다 되는 것도 어렵지만 되고 나서 버텨내기도 어렵다. 남들이 다 방과후 강사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 방과후 강사는 철학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철학이 없이는 못 버텨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몇백 명, 뭐 1000명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몇백 명의 선생님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분들과 함께 교육하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뭐 제가 아시겠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콘텐츠 파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몇 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것은 나름의 철학과 고집을 갖고 있지 않은 선생님들은 못 버텨내십니다.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못 버텨내세요. 어느 과목이 돈을 많이 버나요? 라고 하는 정말 까놓고 질문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교육할 때 내내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물어봅니다. 아, 요즘 뭐 요리 좀 잘 되나요? 요즘 뭐 좀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돈 벌려면 벌죠.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늘 묻죠. 역지사지로 당신의 자녀를 학원에서 한 3개월 자격증 딴 그런 선생님한테 맡기겠냐고. 안 맡기실 거잖아요. 당연히 철학 있고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으며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신 그런 경력 있는 선생님들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린 준비해야 돼요. 네, 첫 질문 합니다. 왜 방과후 강사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알바 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자십니까? 제가 늘 교육하죠. 작년에 제가 아마 이 방송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카페에 어떤 선생님이 교육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방과후 강사 시작했는데 라고 하는 글을 올렸다가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죠. 네, 알바십니까? 교육자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 하시려고 하시나요? 어떤 과목이 돈을 많이 벌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하셔야 여러분이 쌤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교육자로서 선생님으로서 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네. 방과후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제살 까먹게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면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MJ 선생님 오늘 또 오셨군요. 작년에 이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괜히 목에 한번 힘줘 봤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살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안타까운 말씀, 이 충정의 마음 이해해 주세요. 네. 방과후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얘기만 잠시 하고요. 방과후에 방과학교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또 얘기할게요. 제가 교육할 때마다 모든 교육에 있어서 정체성부터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달려갈지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방향도 모르면서 달려갈 수는 없다. 열심히만 하면 뭐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살자 웃으며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옛날 식구 만난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 6개월 6, 7개월 만에 아니구나 10개월 만에 만난 거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잔소리 예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행복하셨죠? 네.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운 그 청년기 뭐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얼굴에서 보이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죄송합니다만 이게 돈 있어 보이는 얼굴과 무방하게 제가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이 굉장히 그 어두웠어요. 너무 힘들게 저는 학교도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저는 사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저는 정말 대학도 굉장히 힘들게 졸업을 했고요. 네,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이미지나 추억, 경험,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학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렵게만 다녀서. 근데 뭐 저의 경험치를 둘째 치고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너무나 안타깝게 대학, 높은 성적,
그래서 너는 얼마짜리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으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바로미터, 소위 말하는 나와바리? 아니야, 나와바리가 뭐죠? 이게 뭐죠? 이게 계단을 만들어. 이게 일본식 그 싸구려 표현인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걸 순서 매겨주는 거잖아요. 사교육은 뭡니까? 좀 더 위로, 좀 더 위로, 남들보다 더 위로, 어깨 탁탁 치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과후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방과후를 공교육에 포함시키는 시각은 아주 옛날이었었고요. 사교육도 저희는 아니죠. 공교육도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정체성과 저희만의 룸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입니다. 방과후는. 제가 이 얘기할 때 굉장히 장엄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오버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돌봄이기도 합니다. 돌봄이 제가 늘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방과후의 교육적인 부분이 희석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6년도에 방과후가 사교육의 대초점으로서 사교육과 경쟁력을 갖는, 그래서 그런 수준을 강사님을 어떻게든 모시려고 했었던 방과후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지원책 그런 것으로서 변하면서 교육이 희석됐어요. 그것에 관한 부분 때문에 지금의 방과후가 중요성이 떨어지고 학교 내에서 지위가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과후의 돌봄에 관한, 안전에 관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이 목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또 하나의 정체성이긴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특기적성. 우리는 잘 압니다. 방과후는 특기적성입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엄밀히 특기적성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방과후를 만들 때서부터 방과후는 특기와 적성과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근데 진로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졌고요. 특기적성이라고만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예체능 프로그램, 일부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희의 프로그램에 저희 방과후는 엄연하게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꿈을 꿀 것인지, 어떻게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설계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방과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또한 우리 방과후가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현재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별로 또는 학교 바깥에 수많은 그런 진로와 관련되어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방과후를 꿈의 학교 등등 하여 진로와 어떤 특기, 거기에 플러스 진로의적인 부분까지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방과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서울에 있는 9개의 혁신, 방과후 혁신 그 지구의 프로그램들 자체가 바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개별적인 우리 방세아 여러분들, 방세아 우리 식구들은 이것에 관한 감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단지 요리, 내가 단지 그냥 공예, 로봇, 뭐 코딩, 그냥 코딩해서 뭘 날리고 뭐 만들고 여기서 끝내는 프로그램으로서는 물론 뭐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프로그램은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진로. 너의 꿈은 뭐야? 이걸 통해서 넌 뭘 할 수 있어? 넌 뭘 꿈꿀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모든 컨텐츠 업체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 사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사교육도 우리가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걸 싫어하고요. 공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은 오히려 관심이 없고요. 사교육은 무너뜨리고 싶은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나요? 예. 우리끼리라도 우리의 이 정체성을 알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특기 적성으로는 약합니다, 여러분. 진로여야 합니다. 특기 적성 진로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자유학계제가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때. 왜 들어왔겠어요?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물론 자유학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진로만 찾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모든 수업, 모든 커리큘럼, 이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자유학기제는 시작되지만, 거기에 한 부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발의 꿈과 진로, 이것에 관한 부분을 체험하고 자기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고등학교에 때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자기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 누가 고민하나요? 그 전공 과목을 뭐 아이들이 언제 고민하나요? 원서 쓰기 바로 전날? 그때 고민하잖아요. 자기의 꿈은 정말 화학공학과를 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니까 생명공학과를 가야 되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누구도 그 아이에 대해서 잘못됐다, 안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잖아요. 그런 교육을 하라는 거죠. 어디서? 이 사회와 기업과 국가가. 근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중학교 때 도입됐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교육을 우리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다? 어디서? 방과후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 방과후 가이드의 방향이고, 이 정체성을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성이 뭐야, 강점이 뭐야, 이런 수많은 질문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학교 면접에서 받게 되는 그 수많은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겁니다. 나는 꿈을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이 장표를 정말 매번 온라인 교육, 방송, 그리고 오프라인 때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희 방송에 계속 이제 그 질문 올라오죠. 뭐 언제서부터 제안서 돌려야 되나요? 제안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 방법이 어떠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실지도 모르겠으나, 네, 이거를 이렇게 짤막하게 좀 잘라서 우리 매니저한테 좀 올리라고 하려고요. 제안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제안서 준비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2017년도 10월 달에 여러분한테 팁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사는 거주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학교 타겟부터 정하십시오. 서울시를 나가겠다. 지금도 막 그런 글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금도 막 면접 보시러 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결혼이 생겨서 면접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멀다. 그런데도 그냥 한번 지원을 해보셨는데 덜컹 된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1시간 반씩 30만 원씩 받으면서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1시간 반씩 막 가는 학교를 덜컹 돼버린 거예요. 물론 열정이 있으시고 가실 수 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니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되는데, 결국 후회가 되니까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죠. 물론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안서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의 채용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달 11월서부터 12월 1월달 학교 채용 공고가 올라올 때 지원할 때도 타겟 없이 막 돌리시는 거는 나중에 돼도 어렵고요. 또 요즘 되지도 않습니다. 요즘 학교들이요, 멀리 있는 선생님 잘 안 뽑는 학교도 많아요. 네. 요즘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가면 갈수록 지역화, 로컬화 될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로컬에서 선생님을 뽑게 될 거고요. 로컬에서 있는 단체들이
방과후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질 확률이 큽니다. 네. 따라서 타겟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제가 현재 성수동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성수동인데 성수동에 살고 있다면 성수동에서 걸어갈 수 있는 학교,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갈 수 있는 학교,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학교 50개를 정하십시오. 그것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포함하여 50개를 정하세요. 물론 초등학교가 중점입니다. 정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2017년에 그 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2017년도에 올라와 있는 방과후 학교 채용 공고문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학교에 만약에 찾기 어렵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방과후 지원센터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학교 명을 치세요. 2017년도에 그 학교가 떠 있다라고 한다면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 학교 직계로 채용을 할 공산이 큽니다. 그런 학교를 확인해 보시고요. 없어 만약에 서울 그 방과후 지원센터에도 딱 채용 그 공고문을 확인해 그 학교를 검색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뜨였어. 거기는 네, 위탁입니다. 물론 내년도 위탁이 직계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위탁입니다. 50개 대상에서 빼십시오. 예. 한번 위탁한 데는 또다시 위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빼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조금 더 멀리 있더라도 한 군데를 더 해서 50개를 정하십시오. 네, 정하시고요. 그 학교의 공고문이 다 이제 떠 있지 않습니까? 다 직계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냐? 여러분의 과목이 그 학교 채용 공고문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만약에 독서 논술이야. 독서 논술이 그 학교에 올해 2017년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학교는 제안서를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그런데 만약 독서 논술이 없어. 근데 그 독서 논술이 없는 이유가 해봤는데 폐강이 돼서 없는지 아니면 원래 그 학교는 독서 논술 안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그 학교를 바로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10월달. 바로 지금. 수요도 조사가요 점점 빨라져요. 수요 조사가 왜 빨라지겠어요? 2005년도, 6년도, 7년도, 5년도는 아니지, 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만 해도요. 수요도 조사를 거의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끝나기 하기 전에. 또는 어떤 학교는 정말 방학 때 하는 데도 있었어요. 봄방학 때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과목을 개설해야 될지 그 학교 자체가 개설 과목에 관한 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제안서를 들고 가면 너무 고마워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10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가 방과후의 귀신이 됐어요. 이런 과목은 우리 학교는 안 돼요. 이런 과목은 우리 학교에는 안 되지만 이거 똑같은 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과목이 아닐 바에는 아예 새로운 과목이 아닐 바에 제가 그냥 뻔히 알고 있었던 그런 과목이라면, 그걸 누구나 알고 있는 과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폐강이 됐을 확률 또는 그 선생님이 알면서도 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또 언제 이루어지느냐? 뻔히 아니까 뭐예요? 대충 요식행위로 그냥 10월에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하기 귀찮아. 방학 때 나와서 일하기 싫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예. 그러니까 일찍 해버려요. 일찍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11월 중순서부터 막 뽑는 거예요. 방과 선생님들. 내년도 선생님들. 왜? 아니면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 뽑거나 아니면 2018년도 선생님들을 아예 11월 달에 뽑기도 합니다. 예, 미리 그냥 뽑아놓는 거죠. 네. 왜? 이미 다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많은 학교들이 많은 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폐강되면 겨우 귀찮습니다. 될 과목들만 합니다. 안 좋은 얘기죠. 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면 갈수록 아이들도 너무 많이 줄었고요. 네,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이젠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올해 초에 2017년도에 250개 제가 방송 한번 보세요. 올해 한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울 시내에 있는 250개 학교, 직계로 하는 학교 250개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과목이요, 한 학교당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7.4개 과목도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제가 잘못할 수도 있었겠죠. 300개 이상의 학교들, 뭐 600개 학교 중에 250개만 추렸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모수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샘플이 잘못될 수도 있으나 제가 봤을 때 7.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많이 뽑는 학교가 20개, 20여 개, 적게 뽑는 학교는 4개 과목 이렇게밖에 뽑지 않아요. 그럼 뭐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영업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방과후로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 혹여나 가지고 계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위탁업체, 저희 방세아에 위탁업체 알아달라고. 제가 옛날에는 일일이 다 맨날 댓글 달았거든요. 저희 방세아는 위탁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직계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직계로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라고 제가 글을 올립니다. 근데 제가 뭐 지쳤다라기보다는 이젠 좀 제가 보듬어야 될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위탁을 저는 해봤잖아요. 그쵸?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위탁을 해봤습니다. 결탄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네. 취지는 어쨌거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중심되는 그런 위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최저 입찰제가 도입이 되고 하면서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이 더 많이 마이너스 되고 힘들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날마다 깨닫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위탁하는 업체들이 다 나쁜 놈이다, 다 양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그들 또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돈 벌려고 몇십 년 동안 정말 학교에 붙어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놓겠어요. 어쨌거나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들 정말 통해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시스템적으로 중단되듯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형화되고 이렇게 규격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데 더 문제는 송출 업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위탁 업체들은 위탁 업체대로 컨텐츠 업체들을 깔아뭉개고 걔네들을 또 피를 빨아먹으니까 컨텐츠 업체는 다 송출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선생님들이 힘든 거예요. 60%씩 떼주고 50%씩 떼가는 정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구조가 되고 또 그런 구조에서 선생님들은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방사에 와서 위탁 업체 없냐 무슨 업체 없냐 이렇게 찾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정체성 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찾아가야 된다고. 특기적성 진로, 그리고 사교육과 공교육도 아닌 우리만의 정체성,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만의 또 숙제까지도 떠안을 수 있는 방과후. 그래서 그 안에 철학을 가지고 정말 교육자로서 누구와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듬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위탁, 송출 이런 업체들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양심적으로 하는 위탁 업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가능하면 정말 선생님들 강사에 손 대지 마시고요. 다 주시고요. 그리고 송출 업체들 분들 먹고 살기 힘든 거 압니다. 뭐 한 건 팔아서 정말 위탁 업체에 다 돈 주면 정말 몇백 원 남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막 돈 10만 원 요즘도 막 그런 얘기 돼요. 10만 원씩 달라고 하면서 취업시켜주겠다고 하는 정말 삥 뜯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창피한 줄도 아시고 제발 송출 업체들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선생님들 위탁 업체 중에 선생님들 뒷돈 막 뒤로 다시 또 리펀딩 받는 그런 업체들 받았던 적이 있었던 혹여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었습니다. 3월인가 4월인가 대전, 대구, 부산 위탁 업체분들 예, 제가 모를 것 같죠. 네. 다 먹고 살기 어렵고 다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엄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십시오. 송출. 네, 다 같이 안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안 하면.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페어한 상황에서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출하지 마십시오. 네, 다시 한번 잔소리가 길었는데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격앙되게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채용과 취업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업체분들은 마치 방과후 자기들이 다 점령한 듯 얘기합니다. 그래야 자기한테 오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해경을 다 잡고 있다고 해야 선생님들이 위탁이나 송출 업체가 아닌 다른 직계로 할 것을 생각 안 하고 기대조차도 안 하게 되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에 있는 600개 학교 중에 위탁을 하는 업체, 정책 위탁을 하는 데 250개도 안 됩니다. 제가 다 세봤습니다. 600개 중에 실제 350개는 아직도 60% 이상은 직계입니다, 여러분. 네. 절대 업체 이런 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채용에 관한, 특히 지금 제안서를 보내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 요령을 알려드렸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50개 타깃을 정해라. 그리고 2017년도 학교에 가서 채용 공고를 봐라. 위탁인지 직계인지. 직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빼라. 그래서 다시 50개를 채워라. 조금 멀리 있더라도. 그래서 그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서를 보내자. 그리고 내 과목이 그 안에 있다면, 공고문에 있어 올해도 하고 있다면 우편으로 보내고, 공고문이 없다면 찾아가라. 그래서 만나라. 그냥 뭐 이거 옆에 놓고 가세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설명해라. 근데 그 선생님이 처음 보는 거야. 신기해. 선생님 그러면 꼭 정말 개설해 주십시오.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선생님한테 개설의 기회가 올 겁니다. 만약에 있는 과목이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져. 저는 이거 그냥 뭐 다 있는데 옛날에 했었었는데 이거 그냥 폐강됐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 들어가죠. 저의 과목은 제 프로그램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요리가 아닙니다. 네,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올해 저희가 방송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요리 선생님, 항공 선생님, 국악 선생님, 보드게임 선생님 나오셔서 로봇 선생님까지 나오셔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기억나세요?
실은 로봇 선생님만을 제외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딱 자격증 따자마자 뭐 하셨나요? 학교서부터 찾아갔어요. 무조건 학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항공 선생님은 비행기 날리고 네. 국어 선생님은 노래 부르고 네. 이렇게 해서 뚫게 된 거예요. 어떤 선생님도요, 제안서를 미리 돌리지 않고서 집계 선생님으로서 시작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뭐 로봇이나 어디나 이렇게 그런 도움을 받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야 다 여러분 것이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 가져가야 될 것들은 뭐가 있어요? 제안서로 가져갈 것들은 그냥 제안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정도입니다. 근데 벌써 이력서는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네, 이력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제안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하는 강의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마다 막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요. 자기소개서 만들 때 1920년도 강원도 어디에서 어디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자랐으나 선한 선생님, 엄마 밑에서 정직하게 자라서 지금은 그 모습을 보고 잘 자랐습니다. 이런 얘기 막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하거든? 그때, 5명 중 2~3명은 표정이 굳어집니다. 웃기는 하나 쓰는 숨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선생님들이 내가 막 이런 얘기하면 아예 요즘 그렇게 누가 써요? 라고 하죠. 제가 이력서를 안 받아봤겠습니까? 제가 받아본 방강호 강사님 이력서가 네, 한두 장이었겠어요, 여러분. 네. 거의 10에 8은 그런 식의 이력서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런 자기소개서는 읽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뭔 소리를 했는지요? 뭔 소리를 적는지 하나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강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안서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제안서는 뭐야? 제안서 어떻게 만들죠? PPT도 못 만드는데요. 저 그런 거 못 만드는데요. 못 만드는 게 뭐 자랑이에요. 만드셔야죠. 네. 저 컴퓨터 할 줄 몰라요. 그럼 배워야죠. 요즘 애들이 컴퓨터 다 할 줄 아는데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요즘 나이가 먹어서 그게 뭐 어쩌라고요? 네, 50 먹은 컴퓨터 강사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배우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경쟁력과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투자하는데 그것이 아까울 수는 없잖아요. 예,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제안서를 이쁘게 봉투에 넣어서요. 네, 클리어 파일에 컬러 프린터로 해서 딱 포장하세요. 그거 이력서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학교 규격 폼에 맞추어서 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4개의 섹션으로 만들어진 그런 옛날식 폼대로 하는 데도 있고 요즘은 자유폼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제안서를 넣을 때는 어쨌거나 내가 임의로 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거나 자기소개서는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4개, 그러니까 성장과정, 그리고 생활신조, 그리고 특징 강점, 그리고 동기 이 4가지로 만들어진 것과 함께 자율 기자로 만들어진 한 장짜리 있죠. 거기에 맞게끔 해서 자기소개서를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버벅거려요. 예. 그리고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보고 또 오늘 저녁에 만들어진 거 내일 아침에 한번 봐보고 괜히 감성이 젖어 눈물 젖은 이력서 만들지 마시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다운 느낌 들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제안서를 낼 때는 이력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제안서입니다.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잘 만드셔야 되는데요. 제안서에 관한 부분은 업체들이나 우리 강사에 보면 제가 제안서 만들어내는 요령을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방송에서도 제안서
작성하는 그 방송을 해놨는데 이미 뭐 한 방송을 또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방송할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제안서 작성하는 그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정말 한번 여러분들 노트북 하나 갖다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PPT 하나 띄워 놓으시고, 그리고 방송 옆에 조그맣게 띄워 놓으신 다음에 저랑 함께 같이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런 식의 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력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네 가지의 섹션이 있는데, 그 자유 형식의 그냥 흰 백지의 자기소개서도요, 그 주제에 맞게끔 꼭지를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근데 늘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나요? 한 줄입니다. 그 한 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을 그 심사하는, 또는 여러분들을 그 면접을 보고 있는 면접위원들조차도 면접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관상 보는 거예요. 관상. 이미지 보고 그냥 뽑는 건데, 말 잘하는 사람 정말 뽑죠. 얼굴 이쁘고 젊고, 젊은 건 주체치고 죄송합니다. 이쁘고요. 말 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인상 좋은 사람. 그럼 나는 안 되겠네 생각하시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인상이 안 좋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야죠. 네,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 자기소개서가 결국 면접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면접 준비하는 게 자기소개서고요.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게 또 제안서고요. 제안서가 결국 면접이에요.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안서,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는 한 줄, 그 한 줄이 중요합니다. 그 섹션에 맞춰 한 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주에는 할 때 어쨌거나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 책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정말 관심이랑 보시면 정말 풍부한 나름대로 예화를 만들어 놨으니 보시고요. 제가 예화를 보면서 하나하나 할 때 저랑 같이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한테 이 방송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시간 내셔서 억지로 힘들게 보시는 이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보실 때 같이 맞춰가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력서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고, 자기소개서와 제안서는 같이 만드시는 거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준비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서 나가자. 우편으로 보낼 때는 우편으로 보내고, 갈 때는 가고 해야 합니다. 잡상인처럼 취급받는데 어떻게 해요? 잡상인처럼 취급받죠. 왜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야, 눈물 젖은 욕 한번 해봐야 방과후 강사도 한번 해봤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교무실로 가십시오. 그리고 교무실 가실 때 보안관, 학교 전문에 뭐 여자분이 많기 때문에 막지도 않겠지만, 남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방과후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막지 않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무실에 들어가십시오. 교무실에 가서 방과후와 관련된 제안서를 좀 먼저 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몇 학년 몇 반으로 가세요? 어디에 갖다 놓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있거나 얘기할 수 있다면 같이 말씀 나누세요. 간단히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그래서 안 돼, 좀 바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응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요리만 제가 봤을 때 50대 1이 넘는 겁니다. 나도 요리, 쟤도 요리, 뭐 저 사람도 요리, 나도 다 요리, 봉태도 요리. 그렇게 해서는 뭐 아무런 격차별성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 제가 누누이 드리죠. 봉투서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때 우리 누구죠? 우리 방송에 참여해 주셨던 우리 그 요리 선생님 계셨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주셨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만 언급하자면 세계 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요리, 그런 거를 그 봉투서부터 붙이는 거죠. 뭐 미래의 셰프를 키워주는 전문가, 뭐 그런 교실, 뭐 또 역량과 뭐 문화, 뭐 세계 문화와 함께하는 여행으로 떠나는
뭐 세계 여행, 뭐 똑같은 얘기인가? 네. 그런 식의 나만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봉투서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라벨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붙이셔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안서도 마찬가지. 제안서 겉면서부터 딱 어떤 선생님이다. 나는 어떤 요리를 한다. 전혀 다른 요리라고 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100%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네, 차별합니다. 근데 그 차별화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데서부터 있다. 특기, 적성, 거기에 진로다. 진로에서부터 우린 찾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정리했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제안서를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타겟이 된 곳에 우편으로 보내든 찾아가든 해야 된다. 그리고 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극복할 만한 나만의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학원, 뭐 어디 백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데서는 똑같은 빵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늘 드렸죠. 컨텐츠 업체, 학원, 뭐 자격증 나쁘다 욕할 필요 없어요. 그거로 끝내는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죠. 걔네들이 뻔히 그거밖에 뭘 더 가르칠 수 있겠어요.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여러분의 겁니다. 배운 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 거예요. 실제 그것서부터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물론 가르칠 수는 있겠죠.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걸 만드세요. 아셨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일단 취업과 관련된 10월 좀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들에 관한 기호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에 관한 안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로 방송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안서까지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직접 한번 쓰는 거로 1시간만 같이 작업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옆에 그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시드스쿨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놨는데요.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고 그 인지셀을 어디에 쓰려까 하다가 여기는 중학교 아이들 좀 빈곤, 결핍, 소외 그런 아이들 물론 뭐 그런데 무관하게 있지만 그냥 전형적인 우리 중딩, 요즘 중딩의 아이들은 다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중딩은 다 힘듭니다. 그 마음에 상처 있는 아이들, 대학생들이 1대1로 만나서 치유해주는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학교가 시드스쿨이라고 하고요. 전국에 서울하고 경인 지역에 8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인지세를 얼마 되지도 않지만 아직 받지도 못했지만 그 돈이 생긴다면 다 기부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십니까? 10의 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써요. 맛있는 것도 꼭 사 먹으시고요. 이쁜 옷도 한번, 물론 옷 살 돈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급여받는 날 맛있는 거 하나 드세요. 그리고 뭐 하나 꼭 갖고 싶은 거 하나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10의 일이 있다면 꼭 좋은데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사는 인생 의미 있고 선하고 착하게 살다 우리 죽읍시다. 그래서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후원에 함께 동참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붙여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10개월 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어색하다가 조금 방송하니까 좀 익숙해지네요. 몇 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방송
같이 이렇게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